안녕하세요. 이제 특성대성 이론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4차원 벡터를 공부하겠습니다. 4차원 벡터를 공부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뭐냐면 특성대성 이론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시간과 공간이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3차원 공간이어서 3차원 공간의 물리량을 벡터와 스칼라로 표시했는데 이 3차원 공간의 물리량을 알고 봤더니 이 공간이 시간까지 합해져서 4차원 시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4차원 벡터로 확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성대성 이론으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가 보면 공간과 시간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종전에는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시간은 공간과 관계없이 계속 혼자서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서 살고 있고 시간은 공간의 다른 세 축과 똑같은 것 같은 한 축을 이룬다. 우리 인간한테는 시간이 따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자연 법칙을 보면 시간과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이미 로렌츠 변환에서 봤어요. 시간과 공간이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에 섞이는 것이죠. 로렌츠 변환이 얘기해 주는 것이 시간이 공간의 한 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한테는 시간축이란 마치 시간축을 따라서 놓인 아주 긴 철도를 등속도 운동하는 똑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우리 시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 곧 보게 될 텐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여기서 지금 지나가는 것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것이 내일이 되면 아련해지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일이 진짜 있었나 없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자,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사실은 KTX의 창을 지금 이렇게 찍은 거예요. 여기서 광경이 지나가죠. 이 풍경이 지나가는데 마치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풍경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돌아갈래도 돌아갈 수가 없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앞으로 올 광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리 안다면 대비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시간을 따라서 이렇게 긴 철도를 철도 여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자연현상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냐면 이 4차원 시공간을 이용을 해서 서로 관계가 없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게 됐는데 민콥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를 4차원 시공간으로 표시하면 아주 아름답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그런 포멀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주 좋았는데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을 민콥스키 공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차원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특별히 공간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거한테 따로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도 좋은데 알고 봤더니 공간에 유클리드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하학자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공간, 특별히 평평한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쭈그러진 휘어진 공간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리만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공간으로 부르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공간이 반드시 평평할 필요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 4차원 시공간은 유클리드 공간은 3차원 평평한 3차원 공간인데 이때 한 축을 시간축으로 연장을 시켰지만 이때 시간축으로 연장시킬 때 유클리드 공간과는 조금 차이가 났어요. 우리 이미 지난번에 봤지만 우리 로렌츠 변환을 할 때 시간 앞에다가는 i를 붙였죠.
이 I를 붙인 게 바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시공간을 민콥스키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마치 4차원 특별한 평평한 시공간으로 취급했더니 특수상대성 이론의 모든 결과들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차원 공간을 여기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을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는데, 시간축 하나, 공간축은 3개를 갖다 한꺼번에 표시합니다. 그래서 위를 시간축이라고 하고 옆을 공간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특히 이런 것을 이제 비원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4차원 시공간에서 우리 자연현상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3차원 공간에서 3차원 벡터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 중에서는 4차원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3차원 벡터가 전부 다 4차원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3차원 벡터들이 거기다 성분을 하나 더 붙여서, 우리 3차원 벡터는 성분이 3개 있었죠. 여기에 성분을 하나 더 붙여서 4차원 벡터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잠깐 민콥스키를 소개할 것 같으면, 민콥스키는 리투아니아 사람입니다. 민콥스키가 살았을 때는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러시아에 이렇게 속해 있던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독립을 했죠. 그 중에 하나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 사람이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사람은 리투아니아에서 출생하고 독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런 수학자인데, 아인슈타인이 스위스 추리 공과대학 학생일 때 그곳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독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이태리, 부모를 따라서 이태리로 갔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려니까 고등학교 졸업장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스위스 추리 공과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더라도 입학 시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스위스 추리 공과대학을 가게 됐죠. 사실은 스위스 추리 공과대학이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됐는데, 그 유명한 것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다닌 학교다라고 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학생일 때 민콥스키가 거기에 교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는 독일의 괴팅겐 대학으로 옮겨서 이제 그곳에 교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그랬는데, 아인슈타인이 추리 공과대학에 있을 때 그 수학 강의에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수학을 전공하지 않고 이론 물리학을 전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지만, 사실은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민콥스키가 4차원 시공간에서 기하학적으로 표현해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보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았는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중에서는 일찍 요절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민콥스키도 그래서 평평한 4차원 시공간 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도 44살의 젊은 나이에 맹장염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업적을 남겼을 수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3차원 벡터를 어떻게 4차원 벡터로 확장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4차원 벡터로 확장을 하면 우리 무엇을 알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미리 얘기해 두지만, 그렇게 4차원 벡터로 확장한 특수상대성 이론을 4차원 시공간에서 표현하고 4차원 벡터로 확장해가지고 저절로 얻은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E는 mc제곱입니다. E는 mc제곱, 아인슈타인의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식은 너무 유명하죠. 특히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등 뒤에다가 E는 mc제곱이라고 붙어있는 수식을 갖는 그런 티셔츠 입고 다니고 하는 건지 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E는 mc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E는 에너지를 표현하고 mc제곱에서 m은 질량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E는 mc제곱은 에너지와 질량 사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식이 아인슈타인이 에너지가 뭔지 질량이 뭔지 연구하다가 이런 식이다 라고 해서 알아낸 게 아닙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다가 저절로 알게 된 식이다 라고 하는 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우리 벡터 하면 가장 중요한 벡터가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였어요. 그래서 위치 벡터와 변이 벡터부터 어떻게 4차원 벡터로 확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벡터 생각납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벡터인데 그 물체의 위치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뭘 그려야 된다 그랬죠? 네, 좌표계를 그려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좌표계를 그려가지고 원점에서 좌표계의 원점에서 물체의 위치까지 그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벡터는 그 물체의 위치를 대표하는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의 위치를 대표하는 좌표가 원점을 그려 좌표계를 그렸더니 그 좌표가 x, y, z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성분을 표시하면 위치 벡터는 x, y, z를 세 성분으로 하는 그런 벡터가 되죠. 우리 옛날에 그림으로 그려서 다 봤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4차원 벡터로 확장하느냐. 여기에 성분이 하나 더 붙었는데 그게 어떤 성분이 붙는 겁니까? 여기에 네 번째 성분이 뭐가 되겠어요? 네 번째 성분은 4차원 위치 벡터는 여기다가 ICT를 여기다가 붙였어요. 여기서 I는 자 여기 3차원 공간에서는 보니까 우리 3차원에 성분이 3개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았냐면 맨 처음에 축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거기다 수직인 다른 축을 그려요. 그리고 이 두 축에 다 수직인 또 다른 축을 그려요. 이렇게 축 3개를 그렸어요. 그리고 이 3개의 몽땅 다 수직인 또 다른 축을 그리려면 그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3차원은 이 우리 공간은 수직인 축을 제일 많이 그리면 3개밖에 못 그린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그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그리려면 그냥 우리 주위에서는 알 수 있는 그런 숫자면 안 되겠죠. 만들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허수, I는 허수를 대표한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분에는 허수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게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 여기다 이렇게 I를 표시한 게 이렇게 말로 얼렁뚱땅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수학적인 이유가 따로 있었지만 그다음에 여기다 C를 붙여줬습니다. C 왜 붙여줬다고 그랬습니까? 자, 시간과 공간은 미터로 표시하고 시간은 초로 표시했는데 이제 같은 거니까 같은 단위로 표시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기 위해서 환산인자로 광속 C를 붙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차원을 맞추기 위해서 T의 광속 C를 곱했죠. 4차원. 네 번째 좌표를 했어요. 그래서 I를 추구하면 이제 편리했으니까 세 좌표 X, Y, Z로 정해지는 것을 우리가 점이라고 부르고 3차원 공간에서 좌표 3개로 결정되는 위치를 우리가 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4차원 C 공간에서 좌표 4개로 정해지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 4차원 벡터라고 하는 것은 4차원 위치 벡터는 원점에서부터 한 사건까지 근 벡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변이 벡터는 이제 우리 변이 벡터도 4차원 벡터로 확장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3차원 변이 벡터를 먼저 볼 것 같으면 3차원 변이 벡터란 뭡니까? 위치 벡터가 R인 곳에 있던 물체를 위치 벡터가 R' 곳으로 이동시키면 그때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그린 벡터를 우리 변이 벡터라고 하죠. 그래서 변이 벡터는 나중 위치 벡터에서 처음 위치 벡터를 뺀 것이니까 그것의 성분은 델타 X, 델타 Y, 델타 Z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델타 X는 X' 빼기 X, 델타 Y는 Y' 빼기 Y, 델타 Z는 Z' 빼기 Z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차원 변이 벡터는 우리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확장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뭐만 더 붙이면 되겠어요? 네 번째 성분만 더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네 번째 성분을 붙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뺐는데 거기에 IC도 같이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IC 델타 T를 추가해서 4차원 변이 벡터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 표시하는 약속이 아까 4차원 위치 벡터는 R4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변이 벡터는 델타 R4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IC 델타 T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하면 이게 이제 4차원 변이 벡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걸 했으면 어떤 또 다른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생각하기 전에 스칼라와
3차원 스칼라와 4차원 스칼라를 좀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우리 3차원 벡터와 4차원 벡터를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그러면 3차원 스칼라와 4차원 스칼라는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3차원 스칼라의 정의가 뭔지를 좀 봐야 되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스칼라와 벡터의 정의가 점점 발전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발전했냐면 3차원 공간에서 스칼라와 벡터의 정의는 어떤 거였어요? 스칼라란 좌표계 회전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양이 이게 3차원 스칼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3차원 벡터가 있으면 그 벡터의 크기는 좌표계 회전을 하더라도 바뀌지 않죠. 근데 벡터는 뭐였습니까? 좌표계 회전을 하면 벡터의 각축 성분이 위치 벡터하고 똑같이 변할 때, 그때 이것을 벡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크기와 방향을 갖든지 뭐 이런 무조건 벡터가 아니라, 벡터 중에서도 좌표계 변환을 할 것 같으면 위치 벡터가 변환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변환을 해야지만 되고, 변환을 하지 않으면 스칼라, 위치 벡터와 똑같이 변환한 벡터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로렌츠 변환은 우리 지난번에 잠깐 보였었죠. 로렌츠 변환이 무엇에 해당했냐면 4차원 시공간에서 마치 좌표계 회전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4차원 벡터와 4차원 스칼라는 바로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4차원 시공간에서 4차원 스칼라와 4차원 벡터의 정의를 여기서 좌표계 회전 대신에 로렌츠 변환으로 바꿨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4차원 스칼라는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양. 그러면 무엇이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로렌츠 변환은 어디서 어디로 하는 겁니까? 한 관성계에서 다른 관성계로 보는 거죠. 한 관성계에서 보면 똑같은 거를 A 기준계에서 보던가 B 기준계에서 보는 거죠. 근데 A 기준계에서 보나 B 기준계에서 보나 안 바뀌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광속이 있었죠. 근데 광속이 대표적인 4차원 스칼라입니다. 다른 것들도 4차원 스칼라는 다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4차원 벡터란 뭐냐면 마치 3차원 벡터처럼 로렌츠 변환을 할 것 같으면 4차원 위치 벡터가 우리 좀 전에 x와 t가 로렌츠 변환한 것과 똑같은 개수로 변환할 때 이것을 4차원 벡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칼라와 벡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차원 벡터나 4차원 벡터나 다 이게 성립합니다. 스칼라 더하기 스칼라는 스칼라입니다. 그래서 3차원 스칼라에서도 3차원 스칼라 더하기 3차원 스칼라는 3차원 스칼라가 되겠어요. 또 4차원 스칼라 더하기 4차원 스칼라는 4차원 스칼라가 되겠어요. 스칼라가 아닌 것을 스칼라와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더하기 벡터는 더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스칼라 곱하기 스칼라 하면 이건 스칼라가 됩니다. 그래서 4차원 스칼라도 마찬가지고 3차원 스칼라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스칼라 곱하기 벡터 하면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에는 3차원 벡터에 3차원 스칼라를 곱하면 그러면 벡터가 돼요. 3차원 벡터에 4차원 벡터에 4차원 스칼라를 곱하면 4차원 벡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벡터에다가 벡터를 더해도 역시 벡터입니다. 그래서 3차원 벡터에 3차원 벡터 되면 3차원 벡터, 또는 4차원 bek타에 4차원 벡터를 더하면 4차원 벡터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벡터 곱하기 벡터는 우리 1학기 때 배운 것이지만 스칼라가 될 수도 있고 벡터가 될 수도 있고 텐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스칼라가 되게 곱하면 그걸 스칼라 곱, 벡터가 되게 곱하면 그 벡터 곱이라고 하는데 4차원 벡터에서도 이게 그대로 성립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미리 알아놓고 그다음에 4차원 속도 벡터를 정의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3차원 속도 벡터를 어떻게 정의했는가 보죠. 3차원 속도 벡터는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3차원 변이 벡터 델타 R을 델타 T만큼에 같다고 하면 속도 벡터는 델타 T분의 델타 R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델타 T는 뭔지 알고 델타 R 변이 벡터가 뭔지 아니까 요거의 B를 구했더니 뭐가 됐습니까? 요 3차원 속도 벡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 벡터의 각 성분은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확인해야 될 거는 요거 벡터죠. 요거 뭘로 나눴어요? 뭘로 나눈 거는 델타분의 1로 곱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델타 T는 뭡니까? 델타 T는 스칼라예요. 좌표계를 회전하더라도 델타 T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건 3차원 스칼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놈으로 나눠줬더니 그 결과가 3차원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 강조하냐면 4차원 속도 벡터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를 자, 이것과 비슷하게 하겠어요. 우리 4차원 변이 벡터 정의를 했죠. 그러면 뭔가 이런 걸로 나눌 것 같으면 4차원 속도 벡터가 될 텐데 이 4차원 변이 벡터를 델타 t로 나눈다고 4차원 속도 벡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델타 t는 4차원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한 기준계에서 델타 t라면 그것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에서는 델타 t가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바뀌죠. 이건 스칼라가 아닙니다. 4차원 스칼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4차원 변이 벡터를 델타 t로 나누면 그건 4차원 벡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과 관계되지만 스칼라, 4차원 스칼라인 걸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그런 4차원 스칼라로는 뭐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이게 고유시간인데 고유시간은 자기 자신의 기준기에 놓여 있는 시계의 시간이죠. 똑같은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보는데 시계가 놓여 있는 기준기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고유 시간인데 이 고유 시간이라고 딱 해놓으면 그거는 다른 기준기에서 얘기하더라도 고유 시간은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고유 시간은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 움직이는 기준기에서 보면 시간 간격이 더 길어졌으니까 네, 원래 있던 시간 간격이 제일 짧았죠. 그래서 시간 간격이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본 어떤 기준계에서의 델타 t하고 고유 시간과의 관계는 감마분의 델타 t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델타 타우로 나눠주면 고유 시간 간격으로 나눠주면 이건 4차원 스칼라이기 때문에 4차원 속도 벡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차원 스칼라는 델타 타우분의 델타 R4 변이 벡터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델타 t로 표시할 것 같으면 델타 타우분의 1은 뭐가 됩니까? 델타 타우분의 1은 요거 뭐가 될 거냐면 여기에 여기 한 스텝을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감마분의 1 감마 델타 t분의 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감마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x, 델타 t분의 델타 y 이거는 v니까 여기 v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감마 곱하기 델타 t분의 1인데 델타 t는 없어졌죠. 그래서 요 네 번째 성분은 IC 감마 이렇게 되겠어요. 델타가 없어지고 자 이게 바로 4차원 속도 벡터다. 그러면 4차원 속도 벡터는 가만히 보니까 4차원 속도 벡터의 공간 성분은 3차원 속도에다가 감마를 곱해준 게 되겠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 감마는 어떻게 돼요? 감마는 더 커지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라도 상대론적 속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냥 본 속도보다 더 커진다. 더 크기가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경우의 속도가 뭡니까? 자, 어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기준계, 내 기준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어요. 놓여 있으면 그 물체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속도는 0이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서 속도 V는 0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V가 0일 때 감마값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감마값은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도가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경우에 4차원 속도 벡터를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3차원 속도는 0이 되고 감마는 1이 되니까 어디 4차원 속도는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다가 0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IC 이렇게 되죠. 000 I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라도 4차원 속도 벡터의 네 번째 성분은 뭐가 돼요? C가 돼요. 물론 I는 이제 4차원이니까 붙었고 C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C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한테 특수상대성 이론에 비추어 볼 것 같으면 우리한테 시간은 마치 똑같이 움직이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라고 가는 거로 본 거와 같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시간으로 가는데 그 기차가 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그 기차의 속도가 광속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지한 물체의 4차원 속도 벡터 시간 성분은 C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로렌츠 변환에서 한 거지만 4차원 벡터 로렌츠 변환을 갖다가 3차원 공간과 4차원 공간에서 좌표의 회전과 로렌츠 변환을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좌표의 회전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한 겁니다. X축이 X'축이 되고 Y축이 Y'축이 됐을 때 각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로렌츠 변화는 무엇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A 기준계하고 B 기준계인데 A 기준계가 XT,
비기준계가 x 프라임 t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그게 마치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세타만큼 좌표계가 이 공간과 시간 기준계를 이렇게 돌린 것과 같다라고 했죠. 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식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A기준계에서 물체의 위치의 성분은 지금 2차원으로만 보겠어요. XY라고 하고 B기준계를 X 프라임, T,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A기준계에서 XCT를 B기준계에서 X 프라임, CT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놈들 사이가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좌표계 회전은 우리 지난번에 봤죠. X 프라임은 X 코사인 세타 더하기 Y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또 Y 프라임은 여기 마이너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과 똑같이 우리 이것도 봤습니다. 로렌츠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로렌츠 변화를 다시 쓴 거예요. 로렌츠 변화는 X 프라임은 감마 x 마이너스 vt였는데 이걸 다시 썼을 뿐이에요. 뭘로? 여기 ICT로 뽑아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 ICT 프라임 할 것 같으면 여기 I 베타 감마 나오는 게 어때요? 여기 감마 나오는 게 이쪽에 감마 나오고 여기 I 베타 감마 나오는 게 여기 마이너스 I 베타 감마 나오고 하는 게 코사인 세타가 여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여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 나오는 모습이 똑같죠. 더구나 뭐까지 같다 그랬습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이 되는 것처럼 여기서 감마 제곱 더하기 I 베타 감마의 제곱하면 이것도 1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로렌츠 변화는 4차원 시공간에서 회전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차원 벡터에서 좌표계 회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차원 벡터의 크기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으면 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크기예요. 이 크기는 어떻습니까? 좌표계 회전한다고 해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저 크기는 뭐냐면 x제곱 y제곱입니다. 그거의 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우리 비기준계에서 보면 그게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에요. 근데 좌표계 회전식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요놈의 크기의 제곱은 똑같다. 제곱이 똑같으니까 그냥 크기도 똑같죠. 그래서 불변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3차원 벡터의 크기는 3차원 스칼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원 벡터의 조건은 그러면 요 위치 벡터뿐 아니라 다른 벡터들도 어떠냐? 3차원 벡터라는 게 아까 말로 한 거 위치 벡터와 똑같이 변환한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fx 프라임은 fx 코사인 세타 더하기 fy 사인 세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코사인 세타 붙고 사인 세타 붙는 게 위치 벡터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y 프라임은 마이너스 fx 사인 세타 더하기 fy 코사인 세타 이것도 y 프라임은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f의 제곱은 크기는 자, f라는 벡터의 제곱은 좌표계 회전을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차원 벡터는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불변이다 또는 3차원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4차원 벡터에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차원 벡터에서는 F와 G가 3차원 벡터라면 우리 스칼라 곱한 거 있었어요. 이렇게 스칼라 곱하면 좌표계 회전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F.G는 3차원 회전하면 똑같고 또 F 크로스 G는 이건 벡터 곱이죠. 벡터 곱은 요놈 전체는 좌표계 회전해서 벡터처럼 똑같이 회전하니까 그게 벡터라는 걸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4차원 벡터에서도 4차원 벡터의 크기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4차원 벡터의 크기는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불변이고 그게 바로 4차원 스칼라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걸 보면 자, 여기서 이것처럼 자, 이게 지금 4차원이에요. XT인데 돌릴 것 같으면 요놈의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거 X 프라임이고 요거 ICT 프라임인데 크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걸 제곱시켜요. 우리 3차원 벡터 할 때좀 똑같이 제곱시키는데 제곱시키면 I 제곱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요거 크기 계산할 때 3차원 벡터에서는 각 성분의 제곱을 다 더해주는데 이 시공간에서는 네 번째 성분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게 하나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더해주지 않고 빼주는 거예요. 이 빼주는 게 이게 4차원 시공간의 특징이 되겠어요. 시간 성분은 빼줘야지 된다. 그래서 시간 성분에다가 I를 붙이니까 이게 그대로 설명이 되죠. 네, 이게 바로 민kov스키 공간이 유클리드 공간하고 다른 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다 I를 붙이면 다 설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 벡터의 조건은 아까 어떤 4차원 벡터가 있다면 이게 4차원 벡터라면 요거의 성분들이 똑같이 로렌츠 변환을 만족하는 거. 이게 바로 4차원 벡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소개할 벡터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뭐냐면 운동량 벡터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좀 복습한 거 가시면 운동량 벡터를 3차원 운동량 벡터에서부터 일반화시켜 가지고 4차원 운동량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차원 운동량 벡터를 만들면 3차원 운동량 벡터는 어떤 거였어요? 간단하죠. P는 MV였죠. 그러면 이때는 V는 3차원 벡터고 M은 3차원 스칼라입니다. M은. 네, 좌표가 회전돼도 질량 안 변했죠. 근데 우리 4차원에서는 어떻다는 걸 알았어요? 4차원 운동량 벡터도 이것처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질량이 더 이상 4차원 스칼라가 아니죠. 움직이는 질량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바뀝니까? 네, 질량이 이제 더 이상 4차원 스칼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 MV처럼 해야 될 텐데 이 M 자리에다가 뭘 써야 될 거냐면 스칼라를 써야 되겠어요. 4차원 스칼라. 그래서 아까 고유 시간처럼 여기도 뭘 쓰면 좋겠어요? 네, 자기 자신의 기준계에서 본 질량을 쓸 것 같으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정지 질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질량 대신에 정지 질량을 쓰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속도 자리에는 4차원 속도를 쓰면 우리 4차원 운동량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4차원 속도 벡터에다가 정지 질량을 곱한 거를 그러면 우리 속도 벡터를 아니까 속도 벡터에다 m제를 곱하면 이런 성분이 되는데 요게 4차원 벡터라고 4차원 운동량 벡터면 그놈의 4차원 운동량 벡터의 공간 성분은 P 이렇게 쓰고 이건 상대론적 운동량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성분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I를 붙이고 요게 알고 봤더니 나중에 에너지가 되는데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C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요 놈은 뭐예요? 요 앞에 있는 것은 속도 벡터, 4차원 속도 벡터로부터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m절만 곱해주면 되니까 이게 운동량 벡터니까 운동량 벡터의 성분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요 놈은 뭐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요 놈은 요 놈하고 같죠? 그래서 요거 P는 요거하고 같게 됐어요.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론적 운동량이라고 하고 네 번째 성분은 요 앞에 있는 거하고 같은데 이 앞에 있는 거 곱했더니 M0 감마 C제곱이 됐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총에너지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 운동량 벡터를 우리 4차원 속도 벡터로부터 표시하면 4차원 속도 벡터는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정지한 물체의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 다음에 또 4차원 속도 벡터의 크기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정지한 놈은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의 크기 먼저 계산하면 정지한 물질 4차원 속도 벡터 크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0이니까 쉽죠. 마이너스 C제곱이죠. 이 크기는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뭐 일정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요 놈의 크기를 그냥 한번 계산해 보겠어요. 로렌츠 변환하지 않고 그냥 한번 계산하면 그냥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앞에 있는 거 감마제곱 V제곱 나오고 빼기 감마제곱 C제곱 나오는데 요거 감마제곱을 대입하면 뭐가 되면 마이너스 C제곱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이건 로렌츠 변환을 하더라도 이거 안 변하는 거죠. C는. 그래서 계속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4차원 속도 벡터라도 그 크기는 뭐예요? 움직이건 안 움직이건 마이너스 C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구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어요. 4차원 운동량 벡터는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어요. 앞에 거에 의해서 크기 계산하고 뒤에 거에 의해서 크기 계산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크기 계산하면 속도의 크기는 항상 마이너스 C제곱이죠. 그래서 운동량 벡터의 크기는 M0 제곱의 V의 크기니까 마이너스 M0 제곱 C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모양을 가지고 크기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이용하면 놈의 크기는 앞에 거에 제곱하고 요거 i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C제곱, 2제곱 이렇게 되겠죠? C제곱분의 2제곱. 근데 요 두 개가 같겠죠? 이게 바로 운동량 벡터,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를 계산해 가지고 요 값은 일정합니다. 안 변해요. 자, 요거 보니까 안 변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 움직이면서 보더라도 M0도 안 변하는 거고 C제곱도 안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죠. 네, 이게 4차원 스칼라입니다.
요것도 4차원 스칼라가 되겠어요. 요걸 로렌츠 변환하면 요 값은 항상 같아요. 그래서 요 두 개가 같다고 놓으면 어떤 식으로 얻냐면 2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0 제곱 C의 4승인데 잘못 썼네요. C의 4승과 같은 식을 얻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식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물체가 정지해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운동량이 0이 되겠어요. 이건 V가 0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정지했을 때 여기 0 넣으면 2제곱은 M0 제곱 C 4승이니까 2제로는 M0 C제곱이 되는데 이게 바로 유명한 뭡니까? 2는 MC제곱이에요. 그래서 바로 2는 MC제곱을 우리 어디서 구했냐면 4차원 운동량 벡터의 크기에서부터 저절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했으니까 한번 정지 질량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고 있나 이제 안 하고 있나 보기 위해서 우리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과 같이 정지 질량이 똑같은 움직이면 질량이 커지죠. 근데 그놈이 정지했을 때는 정지했을 때 보면 질량은 다 같겠어요. 이 정지 질량이 똑같은 두 물체가 있는데 두 물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속력으로 오다가 부딪혀요. 부딪혀가지고 결합해버리면, 이렇게 결합하는 거를 우리 이제 1학기 때 배운 경우에는 충돌하는데,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결합해버리면 이게 비탄성 충돌 중에서도 운동에너지를 제일 많이 잃어버리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면서 충돌하면, 그래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붙어버린 다음에는 이거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요 놈의 운동량하고 요 놈의 운동량은 운동량의 크기하고 방향이 반대니까 운동량의 합은 얼마냐면 0이 돼요. 그래서 붙으면 요 붙은 다음에도 운동량의 합이 0이 돼가지고 이건 정지합니다. 두 개가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정지질량이 M0짜리하고 정지질량이 M0짜리가 V로 움직이다가 와서 붙어서 정지하면, 이거 정지했으니까 이게 정지질량이 되겠죠. 이 정지질량은 문제가 뭐냐면, 정지하면 이 물체의 정지질량은 얼마일까? EM0와 같다. 그 다음에 EM0보다 더 크다. 그 다음에 EM0보다 더 작다. 그 다음에 EM0보다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이때 이것은 EM0보다 더 크다가 답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이게 지금 정지질량이 있고 움직이니까 운동에너지가 있어요. 이 운동에너지가 여기서 멈췄어요. 멈추면 이 운동에너지가 전부 다 정지질량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요거 정지질량 에너지에 운동에너지 더한 거, 이게 바로 여기서의 정지질량 에너지가 되겠어요. 이 정지질량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M0C제곱이에요. 그래서 E는 M0C제곱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E0는 M0C제곱의 의미란 뭐냐면, 이게 E는 M0C제곱이 C는 광속이니까 어떤 사람은 M0가 광속 C로 달리면 그놈이 에너지 이런 거 간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이건 뭐냐면 에너지와 질량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표시한 거냐면, 이 식은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질량을 에너지 단위로 표시하려면 C제곱을 곱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반드시 운동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열에너지 이렇게 앞에다 뭘 붙여서 말해줘야지 그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에너지하면 몰라요. 이건 운동에너지다. 아, 운동에너지. 이건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지 돼요. 그런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걸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런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를 갖고 있는데, 이거의 중요성은 뭐냐면, 에너지는 언제든지 조건만 맞으면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 에너지가 조건이 맞으면 포텐셜 에너지를 갈 수가 있어요. 이 공을 위로 던져요. 위로 던지면 어때요? 중력을 받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나죠. 그렇지만 그때 운동 에너지가 작아진 양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난 양은 똑같아요.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지지도 이제 없어지지도 않는 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량 에너지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가 질량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뭐 했어요? 뮤온이 대기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뮤온이 대기권 꼭대기에서 양성자하고 꽉 부딪히면 양성자의 높은 운동 에너지가 부딪히는 조건 아래서 뭘로 바뀌냐면 뮤온이라는 질량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날 또 입자 가속기에서는 그런 일이 막 벌어져요. 그리고 또 질량이 아무것도 없는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자하고 양전자가 두 개 합해지면 이 질량 에너지가 순수한 에너지인 전자기 에너지인 감마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조건만 맞으면 한 에너지 형태에서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뀌는데 그 양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게 에너지의 특징인데 질량도 그런 에너지의 한 형태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질량 에너지도 조건만 맞으면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고 운동 에너지도 조건만 맞으면 질량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E는 mc제곱에서 c제곱을 곱한 것은 자, 킬로그램으로 표시했던 질량을 줄로 표시하려면 에너지니까 줄로 표시하려면 c제곱을 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kg의 질량은 뭐에 해당하냐면 여기다 c제곱을 곱해가지고 9 곱하기 10의 16승 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c제곱을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둘을 단위를 다 똑같은 걸 쓴다면 c제곱 안 써도 되겠어요. 마치 우리 열과 일이 같은 줄 모를 때는 열은 칼로리를 쓰고 일은 줄로 썼죠. 근데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라는 걸 알고 나서는 열도 뭘로 표시할 수 있어요? 줄로 표시할 수 있어요. 1칼로리는 4.2 줄에 해당하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질량도 에너지인지 알았으니까 질량을 그냥 줄로 표시해도 되겠어요. 에너지 단위로 표시해도 되겠어요. 하나도 혼동스럽지가 않습니다. E는 mc제곱이 그런 걸 알려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우리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운동 에너지를 옛날에는 뉴턴 역학에서는 2분의 m제곱 v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 정지 질량 이걸 쓴 거죠. 이건 사실은 맞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사식이었어요. 마치 갈릴레이 변환이 근사식이듯이 이것도 근사식입니다. 맞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속력 V가 광속에 가까우면 이 식은 맞지가 않는데 진짜 운동 에너지는 뭐냐면 정지했을 때 질량 에너지는 m제로 c제곱이죠. 움직일 때 질량 에너지는 mc제곱이죠. mc제곱은 뭐예요? m제로 감마라고 그랬죠. 그래서 움직일 때의 질량 에너지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의 질량 에너지를 뺀 게 이게 바로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올바른 표현은 m제로 감마 빼기 1 c제곱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빠를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 놈이 속도가 느릴 때는 이걸로 돼야 되겠죠. 그런 근사식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금방 보여줄 수가 있어요. 속도가 작을 때 광속에 비해서 작을 때 즉 베타가 1보다 많이 작으면 우리 어떤 근사식을 쓸 수가 있냐면 x가 굉장히 작으면 1 더하기 x의 n승은 1 더하기 nx라는 근사식을 쓸 수가 있는데 우리 감마도 그 근사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뭐가 되냐면 여기 금방 1 더하기 2c제곱분의 v제곱으로 근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운동에너지를 여기다 감마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감마 대신에 1 더하기 2c제곱분의 v제곱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를 하면 딱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 m제로 v제곱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2분의 1 m제로 v제곱은 근사식이고 제대로 된 운동에너지의 식은 상대성 이론에서 직관적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까 2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제로 제곱 c4승 이건 어떤 경우에나 만족하는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거지만 이거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식이 되겠어요. 이걸 빛에다 적용해 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빛의 에너지하고 빛의 운동량을 측정하면 항상 같아요. 단위만 같게 만들면. 거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E는 PC가 항상 성립해서 빛의 경우에는 정지 질량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빛의 경우에는 항상 E는 PC가 성립하는데 그래서 E는 PC하고 플랑크가 복사공식 하면서 한 거 있죠. E는 h뉴를 이걸 대입할 것 같으면 우리 뭘 할 수가 있냐면 운동량은 이 식에서부터 C분의 2인데 E는 h뉴니까 여기 C는 또 여기 광속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였죠. 여기 집어넣으면 람다분의 h 이렇게 되죠. P는 람다분의 h. 이게 바로 드브로이가 전자가 물질파라면 운동량이 P인 놈이 갖는 파장을 이 식을 가지고 구했죠. 이 식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특상대성 이론을 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핵물리학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상대성 이론을 핵물리학에 조금 더 먼저 한 것은 핵물리학을 공부하는데 특상대성이 좀 필요하겠어요. 핵물리학에는 무엇이 적용되겠어요? 양자역학이 적용됩니다. 양자역학과 특상대성 이론이 다 적용이 되는데 핵물리학이란 원자핵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물리학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배우고 자 이제 이번 주 다 끝났으니까 이번 시간을 잠깐 정리를 할 것 같으면 특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은 4차원 시공간을 구성한다는 게 밝혀졌다. 그 다음에 3차원 벡터 중에는 4차원 벡터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4차원 위치 벡터, 4차원 속도 벡터, 그다음에 4차원 운동량 벡터까지 확장하고 다른 것도 또 할 수 있어요. 이 운동량 벡터로부터 우리 무엇을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E는 mc제곱을 알게 됐죠. 그다음에 4차원 벡터의 크기는 로렌츠 변환의 불변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바로 거기서부터 속도 벡터의 크기는 마이너스 c제곱이고 그 운동량 벡터의 크기로부터 우리 뭘 알았냐면 E제곱은 P제곱 C제곱 더하기 M0 C제곱 C4승이 요거 자꾸 M0 제곱 C4승 자꾸 틀렸네. M0 제곱 C의 4승이 성립함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 P가 0이라면 E는 MC 제곱 M0 C제곱이 바로 질량도 에너지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